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4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수는 역시 2획에 해당하는 부수 계속 하겠습니다. 사람, 인, 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인은 이렇게 두 획으로 이루어진다. 사람, 인을 부수로 가지고 있는 글자를 몇 개 살펴보면 사람인 자기 부수를 가진 글자죠. 지금 이제를 나타내는 금자가 되겠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날 내일을 얘기하는 레자가 되겠죠. 프라이스 즉 가격을 얘기하는 가자가 되겠고요.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확인할 한자는 인자가 되겠는데요. 약간 휘어지게 세로로 그어주고 점을 찍듯이 받쳐주는 삐침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인자가 되겠고요. 여기서 사람이라 하면 남자냐 여자냐 이거 상관없이 유니섹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이 간자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산다라는 의미로 인간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류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하나의 생물 종으로 보고 생물이라는 것 안에 동물과 식물이 나누어지죠. 그리고 동물도 식물도 아닌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물과 식물로 나누죠. 그 동물 중에서 이제 사람을 하나의 류, 종류로 본 거예요. 생물의 종류로 해서 인류라는 말을 쓴 거고요. 인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히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때는 그냥 얼굴이라고 하지 인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면 그러면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어떠한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 부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가치 판단을 수반할 때 인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면수심 그러면 겉으로는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 그래서 예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도인이라고 하면 이 도인은 영어로서는 에세릭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표현을 하지만 실제 이 도인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금욕주의자라는 의미로 도인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에서 도를 닦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 도인의 가장 높은 경지를 우리가 신선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신선도 급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신선이 사람이 도를 닦아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그러한 도를 닦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도인은 글자 그대로 인이기 때문에 아직 신선은
아닌 거죠.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두루뭉실하게 쓸 때는 신선과 도를 닦는 사람을 모두 합쳐서 얘기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인이라고 하면 아니다 라고 그 하는 부인은 이 부인이 아니죠. 그건 이제 아니 부자에다가 인정하다 할 때 인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부인은 이런 부인입니다. 이런 부인. 이러면 와이프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실 부인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 첫 번째 아내 또는 첫 번째 아내가 사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얻은 두 번째 아내도 정실 부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요 밑에 부인은 이런 부자를 쓰는 거죠. 이거는 매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극존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상인은 상거래를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상인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장인은 어른장자를 쓸 때 이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인 장모 할 때의 장인 즉 와이프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장인은 기술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장인이죠. 해서 이 장인은 마스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은 자기의 반대죠. 그래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 여기가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왼쪽과 오른쪽에 생면부지인 사람 이런 사람도 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타인 그러면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두 번째 한자는 명자가 되겠는데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자를 써보시면 이렇게 쓰게 되죠. 이름이라는 뜻이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명자가 되겠습니다. 성명 그러면 후네임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앞에 성이 나오고 뒤에 이름이 나오는데 통상 성은 한 글자고 명은 두 글자입니다. 성이 두 글자인 성도 있죠. 제갈씨라든지 남궁씨라든지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건 흔하지 않은 케이스고 명도 한 글자나 세 글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흔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통상 전통적인 한국 이름은 성 하나에 명 두 글자를 쓰고요. 명을 높임말로 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얘기를 받는 사람이 나보다 연배 또는 직위가 높은 사람일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함자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성하고 같은 거니까 당신의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성은 물어보나 마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다. 명단은 이름을 쭉 적은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고 명찰이라고 하면 군대나 경찰이나 이렇게 제복을 입었을 때 본인의 계급과 이름을 표시를 하죠. 그때 그 이름표를 명찰이라고 한다.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라는 소리고요. 저명하다와 유명하다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저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명하다보다는 조금 약간 질이 조금 좋은 뜻의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하다는 것은 뭐 어떤 재주가 있어서 유명한 것도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저명한 것은 통상 학식이 뛰어나거나 이래서 잘 알려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현대는 이게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뭐 다 똑같습니다. 그냥 통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을 서로 주고받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통은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성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름을 물어보다, 알아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통성명은 아니다. 이 명 앞에 숫자가 붙으면 몇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3명 또는 3명 그러면은 뜨리먼, 뜨리민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three persons가 되는 거죠. 예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호적이라든지 또 리스팅된 이름이 아니고 자기가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쓰는 별명을 얘기합니다.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원래 이름 이외에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붙여서 대신 불러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원래 이 별명은 별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옛날에 그 사대부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은 낮은 사람들이 부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뭐 부를 방법이 있어야죠. 해서 별호라고 하는 별명을 따로 지어줬어요. 이거는 아무나 불러도 된다. 그리고 별호에는 예를 들어서 석봉, 한호 이렇게 쓸 때 석봉은 별명이기 때문에 별호기 때문에 아무나 불러도 돼요. 뭐 그 당시로 얘기하면 쌍놈들이 불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호는 그 이름이거든요. 한은 성이고 지금 외자 이름이죠. 특이하게 그 호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상놈들이 호라고 불렀다가는 곤장을 맞을 일이었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법자가 되겠는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law라는 말도 있지만 method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이 법자가 안 나왔네요. 예, 물수 변에 이게 갈 것자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법이. 이게 법이라고 하는 법자입니다. 이 부분에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네요. 예,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쓰실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8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은 5편을 찾을 일이 없지만 5편에서 찾을 경우에 8획에서 안 나오면 9획에서 찾으면 돼요. 법규 그러면 법과 규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law라는 의미에서는 가장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다른 말이죠.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법규 할 때 이 규는 통상적으로 행정부에서 정하는 이 법에 의해서 이 법률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통상 법규 그러면은 기관이나 단체, 회사 이런 데도
법규가 있죠. 그거는 실제는 이제 규정이죠. 원칙적으로는 법규라는 말을 쓰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통상 그 규정들도 그냥 법규라는 말로 현재는 통하고 있다.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만들다라는 제법이 아니고 세우다, 법을 세우다라는 입법이라고 쓰는 거고요. 사법은 이렇게 입법이 된 규정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리는 일을 사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법 이렇게 읽으면 그 사법이 아니고 이 밑에 공법의 반대 개념이에요. 공공적인 어떤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공법, 이게 공법이 아닙니다.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다스리는 것을 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과 개인이 만났다. 그러면은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원칙적으로는 공법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사법의 영역에서 다룰 때도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공법이다. 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있는데 여기에 안양시 또는 안양시청 이런 여기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버스를 이 운전사가 실제로는 안양시의 업무를 보려고 끌고 나간 게 아니고 개인 업무를 보려고 끌고 나갔어요. 버스를. 그랬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랬을 경우 사고를 당한 사람은 안양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네,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게 이 개인이 자기 목적을 따라서 버스를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무도 관여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부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안양시장과 이 운전자와의 관계지 제3자는 이걸 안양시 버스라고 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이 개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상태다? 공법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사법 관계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개인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의 법으로. 그러나 이제 통상 그러면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건 개인이고 안양시는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다? 아니죠. 예, 절대로. 법은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만 만드는 거예요. 입법부에서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이라 하면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행정행위를 하는 데서 발생하는 일들을 컨트롤하는 법이다. 그 모법, 행정법은 수만 가지가 되죠. 가장 많은 법이 행정법이에요. 현대사회에서. 그럼 그 수만 가지가 되는 법의 모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입법부에서 만들죠. 그리고 그 예하에 법 밑에 각종 규정들이 행정부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법 아래에서 타당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법이 아니고 예절에 맞느냐라는 의미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법이 수만 가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수만 가지 법을 체계를 나눠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 6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슬로우 코드라고 해서 6가지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이거 로우를 얘기한 거고 요 두 가지는 웨이를 얘기하는 거죠. 방법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절차라든지 구체적인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법,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제조법이죠. 어떤 약품이라든지 화학적인 결과물이라든지 뭐 또 동력 전달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가지 이 글씨와 각 글자에 대한 그 현대 한국어의 구체적인 단어 그리고 부수 하나를 배웠습니다.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한글 단어의 보다 정확한 뜻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